초대를 받은 부산 에너지 정행동 활동가고요. 네, 정수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핵발전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활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제 생각들도 이제 좀 하곤 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핵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좀 더 억울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전기를 쓰는 것은 모두인데 이 핵 폐기물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사회적으로 좀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이런 문제들은 항상 발전소 지역 주민들 혹은 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몫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좀 부산 사람들이랑 좀 나눠 갖게 되었었는데요. 어 사실 그것이 좀 이제 핵 폐기물 문제가 갖고 있는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강의를 좀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네.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공유를 좀 할게요. 그 오늘 강의 제목이 핵 폐기물이 어디 있나 라는 것인데 이제 외부에 보이는 제목은 좀 그러하지만 제가 오늘 그 메인 제목을 핵 폐기물 10만 년의 책임 이라는 좀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처음으로 단 이렇게 제목은 아니고요. 지금 이 핵 폐기물과 관련을 해서 이렇게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관련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주 쓰는 표현이고 이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10만 년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10만 년이라는 그 이야기가 뭐 환경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정말 핵 폐기물을 저만큼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 우리가 저만큼 책임을 져야 돼? 좀 환경단체들이 좀 과장을 한 게 아닌가 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관리 목표 기간을 이렇게 10만 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 올해 4월 달에 그 우리나라의 그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정하기 위해서 뭐 국민들의 의견들을 물어서 이제 그 뭐 흔히 뭐 좀 쉽게 얘기하면 공론화위원회가 한번 추진이 됐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제 공고안이 나왔었거든요, 올해 4월 달에.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핵 폐기물을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20만 년을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좀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지금 우리가 그 싸고 흔히 얘기하는 싸고 그리고 이제 편리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핵 폐기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폐기물의 어떤 10만 년의 책임 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일단 고준 핵 폐기물이 뭐고 그리고 핵 폐기물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쟁점들이 뭔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 부산의 이제 입장은 좀 어떠한가. 탈핵부산 시민연대는 부산의 연대 단체들이에요. 지금 한 70여 개 단체들이 좀 함께하고 있는데
핵 폐기물을 안고 살아가는 이 지역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핵발전소 지역에서의 좀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좀 같이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음.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잠깐 요 사진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모두가 다 아는, 이렇게 딱 보면 '뭐 그 사진일 것 같아.' 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 지금 건물이 전면에 지금 두 개가 보이죠? 음. 건물이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요 건물이 후쿠시마 4 호기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려고, 후쿠시마 4 호기를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음 왜 후쿠시마 4 호기를 보여주고자 했는지 혹시 상상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음. 우리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이제 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폭발했다 라는 폭발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 그 후쿠시마 4 호기가 어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발전소가 폭발을 했어요. 음.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어. 이 한두 분 정도는 이제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후쿠시마 4 호기는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핵발전소에서 발생을 한 고준위 핵 폐기물을 발전소 안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은 핵발전소가 가동하는 것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핵 폐기물을 보관을 해 놓는 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좀 이 그 후쿠시마 4 호기 폭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핵 발전소는 핵 분열을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핵 분열 이제 속도를 제어를 하고, 그거를 적절하게 이제 통제를 하지 못하면, 제어를 하지 못하면 이제 폭발까지 이르는 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용 후 해결료도 마찬가지예요. 핵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나면 이제 발생을 하는 게 핵 폐기물, 핵산업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뭐 여러 가지 좀 의도를 좀 담고 있는 좀 표현이기는 한데, 우리는 그것을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용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폭발하거나 혹은 이게 안전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쉽게 연탄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연탄 이렇게 한 번쯤 써 보시고 어떻게 생겨 보이는지. 그 연탄을 태우고 난 다음에 이걸 꺼내더라도 여전히 시뻘겋게 불이 남아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제 보관을 하지 않으면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용 후 해결료도 해결료를 쓰고 난 다음에 꺼내서 어 꺼내 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보관을 하지 않으면 해결료를 이제 감싸고 있는 피부 껍데기가 녹아내려서 그 이제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결료를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물속에다가 넣어 놓고 있어요. 물속에다 넣어 놓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을 지진이 발생을 하고 전기 공급이 끊기자 수도 속에 보관을 하고 있던 해결료를 적절하게 냉각을 시켜 주지 못한 거예요. 물속에 넣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도 속의 물을 이제 적정 온도로 이제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전기 공급이 끊기니까 이제 물을 냉각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가 넘쳤던 거고, 원래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 핵 연료봉이 계속 넘쳐 가지고 핵 연료봉이 한 3 미터가 가량 이제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 노출된 부분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폭발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지금 다른 뭐 가동 중인 발전소 못지않게 이렇게 핵발전소가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제가 앞에서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핵 폐기물을 10만 년을 보관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그 이게 뭐 이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긴 시간에 비해서 핵 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어떤 시간은 굉장히 찰나고 짧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최소한 5 년에서 7년 정도를 물속에 이렇게 담가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얘가 폭발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 물속에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핵 연료봉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냉각 장치가 없어도 좀 보관할 수 있다. 그런데 냉각 장치가 없이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사선의 세기는 굉장히 높아서 그것이 자연 상태로까지 가까워지는 데에 최소한 한 10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폐기물의 문제를 그냥 이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이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후쿠시마의 이렇게 경험처럼 이게 폭발할 위험도 있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 폐기물 중에서도 저는 그 가운데서도 고준위 핵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핵 폐기물이 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주로 이제 핵 발전소를 가동을 하니까 핵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 발전소가 어디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핵 발전소가 어디에서 가동되고 있는가라는 거는 혹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다 이야기는 들으셨죠? 네. 음.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산과 기장 이렇게 걸쳐서, 아니 부산의 기장과 그리고 울산의 울주에 걸쳐서 핵발전소가 지금 10 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 2 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오륙호기, 신고리 오륙호기, 여기 2 기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고리 1 호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지금 영구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쪼끔 올라가면 경주에 지금 월성 1, 2, 3, 4 그리고 신월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역시나 2 기, 그래서 총 6 기가 있고요. 그리고 울진에 지금 핵발전소가 한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6 개, 그리고 신한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원래 지금 1, 2 호기가 지금 건설 중인데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신한울 1 호기가 이제 운영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거는 이제 가동 중인 발전소가 되고요. 신한울 3, 4 호기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계획을 취소를 했어요. 계획을 취소를 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는 취소는 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지금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좀 건설이 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영광입니다. 영광에 있는 쪽에 지금 1 에서부터 6 호기까지 요렇게 지금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크게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주 그리고 여기 울진 그리고 영광, 요렇게 4 개의 부지 5 군데 지역에서 지금 핵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 핵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핵 폐기물 가운데 고준위 핵 폐기물, 핵 발전소의 연료로 쓰인 이 핵 연료들은 사용 후 핵 연료, 그러니까 고준위 핵 폐기물들은 요 4 군데 지역에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또 어디에 있냐면 대전에 고준위 핵 폐기물이 있습니다. 혹시 상상 한번 해 보시겠어요? 대전에 고준위 핵 폐기물이 왜 있을까요? 거기는 발전소도 없는데. 이 대전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 핵 폐기물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라고 했어요. 어딘가에서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가져가라고 그 대전 시민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지금까지도 핵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좀 대전에서는 이제 주요한 이슈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대전에는 원자력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각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 핵 폐기물을 대전으로 들고 갔어요, 연구하기 위해서. 손상이 되고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핵 폐기물을 들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00 다발 정도를 대전으로 들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고 나갈 때 뭐 이게 해외에서는 핵 폐기물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이게 핵 폐기물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어떤 그 시민들의 뭐 시위가 있기도 하는데, 지금 핵 폐기물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기장 고리에서 핵 폐기물을 꺼내 가고 대전으로 가는데도 부산 시민들은 물론 대전 시민들까지도 그 사실을 전혀 사실 모르고 있다가 지난 몇 년 전에 그 사실이 좀 공개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이것 빨리 갖고 가라. 우리 지역에서 만든 게 아닌데 왜 이걸 우리 지역에 위험하게 우리 지역에 갖다 놓느냐." 대전 시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자, 그거를 본 부산에 있는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 번 간 거 못 갖고 온다. 갖고 오지 마라. 위험하다. 그리고 전기 니네만 썼냐. 그게 어떻게 부산에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너네는 뭐 무책임하지 않느냐. 우리 못 받겠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사실은 좀 지자체 간의 이제 갈등으로까지 지금 이제 비화되는 좀 그런 좀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게 지금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에서까지 이제 그 핵 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 핵 폐기물이 대전에도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쪼금 더 알아보기라고 해서 제가 밑에 이제 써 놓은 글이 있는데,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발전소 유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경수로고 하나는 중수로입니다. 혹시 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지난 시간에 좀 들으셨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핵발전소들은 경수로예요. 경수. 그냥 일반적인 물을 이게 해결료를 식히는 데에 일반적인 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월성에 있는 월성 1, 2, 3, 4, 5기만 얘네들이 이렇게 중수로라고 해서 이렇게 쪼끔 더 무거운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하고 쪼금 다른 물을 써서 그 발전소를 식히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 대목에서 우리나라는 월성에 있는 1, 2, 3, 4, 5기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은 다 경수로고 요 발전소들만 중수로다. 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가 좀 고 얘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핵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나면 발생하는 폐기물, 거기서 특히나 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폐기물을 핵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핵 폐기물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얼마나 있느냐. 핵 폐기물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나오겠죠. 어 이 방사선 물질의 농도가 얼만큼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열이 얼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핵 폐기물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방사능 농도가 400 베크렐 이상이고, 그리고 열은 2kW 이상 발생을 하는 것을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중저준위, 그리고 저준위 혹은 극저준위, 이렇게 지금 총 우리나라는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정 정도 이상의 방사능을 내뿜고 있고 일정 정도 이상의 열을 내뿜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기준상으로는 방사능을 얼마 이상 그리고 이제 열을 얼마 이상 내는 것을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합니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은 사용 후 해결료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중저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핵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준위 핵 폐기물은
해결료를 사용을 하고 난 후에,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인 거예요. 해결료를 한 번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난 것을 이것을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사용한 덧신이라든지 휴지라든지 그리고 뭐 주사기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요러한 것들을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보면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굉장히 안전한 걸로 보여요. 그냥 덧신이고 작업복이고 휴지고 주사기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앞에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방사능 농도와 그리고 발생하는 열로 이제 기준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에 굉장히 근접한 만큼 위험성을 갖고 있는 폐기물들이 중저준위로 같이 이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해결료, 쓰고 난 해결료만을 이제 이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길쭉하게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원통형으로 지금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핵발전소 노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수로와 중수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거처럼 요거는 경수로형 해결료고 이거는 중수로형 해결료예요. 즉 이거는 고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발전소에 들어가는 해결료는 요렇게 생긴 해결료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경주에 있는 월성 1, 2, 3, 4, 5기는 요렇게 그 조그맣게 생긴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쪼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수로형 해결료, 중수로형 해결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지금 냉각제를 경수를 쓰느냐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 물 H2O를 쓰느냐 아니면 중수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수로냐 중수로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특징적으로는 이 경수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라늄이 약 한 3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농축이 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중수로에 들어가는 연료는 천연 우라늄이라고 해서 그 우라늄 강산에서 캔 이제 그대로의 그 연료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라늄의 농도가 여기는 한 0.7% 밖에 되지 않아요. 얘는 우라늄의 농도가 3에서 5% 정도 농축이 돼 있고 얘는 0.7% 거든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면 천연 우라늄과 그리고 농축 우라늄 가운데 어느 게 더 연료가 많이 필요할까요? 천연이요. 그렇죠. 당연히 우라늄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렇게 그 연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대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빨갛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경수로형 해결료는 1 년에 400톤이 나와요. 한 기당 20톤씩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우라늄이 좀 적게 들었기 때문에 얘는 발전소 한 기 돌리는데 1 년에 90톤씩 발생을 해요, 폐기물이. 지금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해결료 다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그림으로 잠깐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요거 구체적인 길이를 좀 한번 봐 보세요. 얘는 길다랗게 생겼고 약 한 4m 정도가 돼요, 높이는. 4m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요 안에 우라늄이 약 한 450kg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좀 작습니다. 얘는 그 길이가 한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50cm 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라늄 농도도 이제 적다 보니까 약 한 그 19kg 정도의 우라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얘는 많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50cm 밖에 되지 않고 직경도 10cm 밖에 되지 않는데 1 년에 한 기를 그 1 년에 기당 90톤씩 이렇게 그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약 한 20톤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우리나라의 중수로는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4 개밖에 안 돼요. 월성 1, 2, 3, 4 4 개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중수로에서 발생한 핵 폐기물이 약 한 4,800 다발 아니네. 48만 다발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경수로는 지금 나머지 발전소들 아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 보면 핵발전소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지금 25 개거든요. 25개 중에 가동이 되고 있는 월성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이 중수로는 3 개밖에가 안 돼요. 25개 중에 3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발생한 핵 폐기물은 중수로에서 발생한 핵 폐기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경수로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발생한 우라늄 양은 거의 중수로는 한 4 개밖에 되지 않고 지금은 3 개밖에 이렇게 가동이 되지 않는데도 거기서 발생한 이제 우라늄의 양이라는 거는 거의 그 경수로 전체에 지금 맞먹는 수로 지금 엄청난 지금 핵 폐기물과 우라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주에 있는 핵발전소를 "빨리 문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는 지금 이 중수로형 핵발전소가 경주에 있는 이 핵발전소가 지금 굉장히 잦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발전소들에 비해서 외부로 이렇게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지진도 발생을 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핵 폐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소를 좀 하루빨리 문 닫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수로용 이제 핵발전소에서는 요렇게 생긴 핵연료가 발전소당 이제 매년 20 톤씩 이렇게 발생을 시키고 있고 이 아이는 매년 90 톤씩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다. 이제 요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렇게 발전소를 가동을 하고 나면 그러면 핵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을 할까? 우리 집에서 그냥 밥 해 먹고 화장실도 가고 청소도 하고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나옵니다. 택배를 받으면 뭐 박스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치우는 거 굉장히 좀 고생 많이 하시죠? 그냥 단순하게 밖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보관을 하잖아요, 집안에서. 그럼 고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디에 보관을 해 놓을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개 단 한 개의 국가만 고준위 핵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어요. 아직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뿐이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40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40개 나라 중에 핵 폐기물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건설 중에 있는 나라는 단 하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지금 임시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물속에 지금 이렇게 넣어 놓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경수로 저장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수로 저장 방식이 있어요. 쪼끔 달라요. 왜냐면 생김새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둘을 이제 보관해 놓는 이제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전소를 지을 때 수조를 같이 지어요. 요렇게. 아까 제가 이 핵연료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담궈 둬야 된다." 고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물속에 담궈 두는데 이 기본적으로 수조의 크기가 있잖아요. 수조의 크기가 있는데 요렇게 지금 경수로형 같은 경우는 아까 길쭉하게 생긴 거를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세로 형태로 이렇게 지금 꽂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렇게 수조 속에 하나씩 보관을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널널하게 보관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부족한 거예요, 수조 크기가. 자 여러분이라면 상식적으로 핵발전소 예를 들자면 고리 1 호기를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고리 1 호기를 짓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고리 1 호기를 지을 때 수조도 같이 지었어요. 수조를 짓는다면 이 수조의 크기는 얼마나 게 지어야 될까요? 고리 1 호기는 처음 가동을 할 때 30년 동안 가동을 할 것을 이제 목표로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경수로형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간 20 톤씩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매년 30년 동안 매년 20 톤씩 30년 동안 발생을 하면 이 삼은 600 톤이죠. 600 톤을 보관을 할 수 있는 이 수조 크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수조를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았어요. 한 10 년치 정도만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조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10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핵 폐기물을 꺼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핵 폐기물을 꺼내 놓을 수 없으면 핵 발전소는 멈춰야 돼요. 왜냐면 꺼내 놓지 않으면 해결료를 교체를 할 수가 없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지금 이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저장 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네모난 칸 안에 아까 여기 이 길다란 거를 세로로 이렇게 집어 넣어 놓는 거죠. 처음에는 요렇게 설계를 했다가 이게 모자라니까 조밀렉이라고 쪼금 더 붙여 가지고,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료와 해결료 사이의 간격을 2 미터 이렇게 뒀다면 쪼금 더 촘촘하게 한 1 미터 혹은 60 센티 이렇게 서로 이제 간격을 붙여 가지고 해결료를 이렇게 보관을 해 두는 거죠. 요렇게 해결료를 붙이는 방식이 그냥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결료에서는 엄청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여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이게 최대한 얼마만큼 붙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붙였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이 기존의 방식으로 되지 않자 쪼끔 더 이제 해결료 사이에 이제 간격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료를 보관을 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조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고리 1 호기에서 2 호기로 해결료를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이동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지금 3 호기, 4 호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리 1, 2, 3, 4 호기가 있고 그 옆에 신고리 1, 2 호기가 있어요. 신고리 1, 2 호기까지 지금 해결료를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경수로는 요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요렇게 이렇게 조밀 저장 방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호기간 이동으로까지 지금 해결료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설 중인 이 발전소 가운데 신고리 5-6 호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가장 최신의 발전소 유형이에요. 음. 자, 이 신고리 5-6 호기를 포함을 해서 최신에 지어지는 발전소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지금 제가 요 수조가 한 1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지어진 발전소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수조의 크기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늘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기 수명까지 이렇게 수명이 이제 다하도록 다할 때까지 발생하는 해결료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충분히 다 확보를 해둔 것은 신고리 오르코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10년 정도 가동을 하면 발전소 이 수조가 다 포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고거를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수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료를 보관을 하고, 자, 그다음에 중수로예요. 중수로는 제가 아까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납작한 애들을 원형으로 생긴 애들이
해결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냐면 약간 사과 상자처럼 생겼어요. 사과 상자처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경수로와 달리 경수로는 세로로 이렇게 꽂아 넣는 거기 때문에 간격을 좁힐 수가 있어요. 조밀 저장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얘 중수로는 사과 박스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보관을 해 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조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간격을 더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방안을 찾았냐면 바깥에 시간이 지나면 이 열이 식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열이 식는데 보통은 이 중수로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가 되면 바깥에 꺼내 놔도 될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많이 식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1992 년도부터 핵 폐기물을 바깥에 꺼내 놓기 시작을 했어요. 꺼내 놓고 한 그 십 백 이게 16만 다발 정도를 꺼내 놨다가 이게 완전히 차버렸어요, 2010 년도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 이름이 사일로인데 사일로보다 좀 더 큰 얘는 300 개를 지었거든요. 요렇게 하얗게 생긴 거를 300 개를 지었는데 요게 용량이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무슨 건물처럼 생긴 거를 지어서 요거는 7 개만 건물을 7 개만 지었어요. 7 개만 지었는데도 여기에 들어가는 핵 폐기물 양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핵 연료를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보관을 해 오다가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포화 상태가 지금 또 이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이러한 이 시설들을 계속 만들지 않으면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계속 이제直面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료를 이게 지금 저장 용량과 그리고 실제 저장된 양이 지금 얼마나 차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리를 좀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부산에 있는 고리. 부산에는 고리 1, 2, 3, 4 그리고 신고리 1, 2가 있어요. 여기 해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하고 울산하고 걸쳐서 지금 발전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산에는 고리 1, 2, 3, 4 신고리 1, 2가 있고 그다음에 경계를 넘어서 울산을 가서 신고리 3, 4, 5, 6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5, 6호기는 가동 중에 있고요. 즉 여기에 6기, 여기에 지금 2기가 지금 가동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개의 발전소의 용량이 지금 8,000 다발 정도를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6,700 다발이 지금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화율로 치자면 한 83%까지 지금 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신고리 3, 4, 5기 같은 경우는 가동을 시작한 지 지금 5 년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5 년도 안 됐는데 5 년도 안 됐는데 지금 포화율을 보면 거의 한 20% 정도가 찼어요. 한 5년 가동을 하고 한 20% 정도 찼다라고 치면은 한 20년 가동을 하면 이 아이는 지금 거의 이제 발전소가 거의 한 다 차겠죠. 근데 신고리 3, 4, 5기는 최소한 한 40년 정도 더 가동을 할 거거든요. 자, 월성 한번 볼게요. 신월성. 원래 경주의 월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중수로예요. 이 중수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월성에는 이 중수로 말고도 경수로가 지금 2기가 더 있습니다. 신월성 1, 2 호기. 이거는 지금 가동한 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거의 포화율이 88% 예요. 얘는 한 한 1-2년 내에 다 포화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퀴즈. 아까 제가 경수로에서 이렇게 수조가 다 포화가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조밀. 붙여서. 그죠? 붙여서. 그리고 붙이는 게 안 되면 호기간 이동.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경주에는 신호성 1, 2 기밖에가 없어요. 단 2개밖에 없어요. 2개 다 포함을 해서 요만큼 지금 저장이 되어
그 두 개 다 포함해서 저장 용량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페이지에 여기 없구나. 아이고, 다른 자료에 있네. 자, 여기에 지금 경주에 지금 저장 용량이 이만큼인데 지금 이미 이만큼이 차 있는 거예요. 아직 경주에는 조밀 저장은 하지 않았어요. 따닥따닥 붙여 가지고 하는 저장은 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예상되기에는 한 1-2년 안에 서로 이제 해결료 간의 간격을 좁혀 가지고 아마 더 보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관을 하다가도 얘가 더 이상 이제 포화가 되면 이 아이는 그 자기 수명이 40 년인데 40 년임에도 불구하고 40 년을 다 가동하지 못하고 폐기물을 꺼내 놓을 데가 없어서 멈춰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비슷한 게 지금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중수로 경우가 그러한데요. 아까 중수로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발전소에 넣어 놓다가 포화가 되니까 꺼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꺼내 놓는데 지금까지는 저거 맘대로 꺼내 놨어요. 이 말이 뭐냐면 폐기물을 꺼내 놔도 되는지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 발전소 부지가 우리 부지니까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꺼내 놨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시민들의 그 생각이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이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한수원이 요게 지금 넥스터라고 하는데 넥스터 7기 외에 추가로 더 지금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제동이 걸렸거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면 얘 추가로 더 짓지 않으면 이 아이는 거의 포화가 임박을 했어요.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그 네모난 건물 넥스터를 새로 짓지 않으면 이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장 수조가 포화가 되면 저장 수조가 포화가 되면 발전소를 가동 중단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어떨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또 다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거 어쨌든 지금 경수로에서 지금 경수로는 아직까지 바깥으로 지금 꺼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꺼내 놓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호기간 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포화율을 지금 이렇게 지금 지금 쓰여져 있는데 경수로의 포화율은 기본적으로 조밀 저장을 하고 호기간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저장 용량이 계속 변해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조밀 저장을 하고 조밀 저장을 하면서 이제 그 용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신규로 핵발전소 지으면서 또 이 용량이 또 늘어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장 용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화율이 지금 이제 이 상태에 지금 이르렀고 근데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조밀 저장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경수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수로처럼 바깥으로 꺼내 놓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정부와 한수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꺼내 놓기 시작했고 더 꺼내 놓기 위한 시설을 짓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정부와 한수원이 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 고게 이제 더 짓도록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핵폐기물이 요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자, 거기와 더불어서 핵폐기물을 처분을 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라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중저준위 그 방사성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200 미터짜리 드럼에 들어가요. 200 리터짜리 드럼 혹시 얼마나 큰지 혹시 아세요? 요 정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성인 키에 약 한 허리 정도 높이 올라오는 그 커다란 드럼통 있잖아요. 고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 드럼통 한 드럼통에 지금 1,500만 원을 받고 지금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핵 폐기물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한 최소한 한 300년 정도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까 고준위 핵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만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만 년인데 근데 이제 중저준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 300년 정도를 관리를 이제 하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이 드럼통 하나를 보관하는데 1,500만 원 비용을 책정했어요. 여러분 싼 거 이거 적절한 금액 같은가요? 자, 그러면 대신 요거 한번 볼게요. 10만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것은 얼마일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표인데 이거를 제가 좀 꼭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단위 발생량당 소요 비용 이게 뭐냐면 핵 폐기물 한 다발당 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3억. 10만 년 동안 보관하는데 3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은 전체 핵발전소가 가동하는 기간 동안에 경수로인 경우에는 약 한 4만 다발 정도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특이합니다. 미래 발생량의 현재 가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핵 폐기물 한 다발하고 미래의 핵 폐기물 한 다발하고 똑같을까? 얘네들이 그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의 핵 폐기물 한 다발 처리하는 비용과 미래에 예를 들면 한 100년 뒤에 핵 폐기물 100년 뒤에 핵 폐기물 한 다발의 처리 비용이 서로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에 발생하는 핵 폐기물 한 다발은 현재의 한 다발 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쌀 거라고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 기술도 개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핵 폐기물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지만 미래의 한 다발과 현재의 한 다발이 가치가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고거를 조정해서 계산을 하면 요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다발 처리를 하는데 요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으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그거는 또 뭐냐면 그다음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8년에 어기구 의원실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데 64조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추산을 했어요. 64조의 비용이 듭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거 지금 법으로 지금 요 정도 비용이 듭니다라고 계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18조예요. 요 밑에 거랑 다 합하더라도 한 25조가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한 64조하고 여기서 이야기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런 상상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 64조가 들지만 실제 그 핵 폐기물을 이렇게 핵 폐기물이 발생을 할 때마다 일정 정도 지금 돈을 적립을 해 두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약 한 5조 정도 적립을 해 놨어요. 근데 이 5조라는 것을 예를 들면 10년을 보관하고 20년을 보관하고 30년을 보관을 하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고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실제 64조의 비용이 들지만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5조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류의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싼 전기를 쓰기 위해서 싼 전기를 쓰고 난 다음에 이 핵 폐기물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64조의 돈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64조 다 드는 것이 아니라 한 25조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얘네들이 계속 후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핵 폐기물 관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이 64조라는 비용
64조를 지금 64조가 들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깎아서 한 25조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25조를 10만 년 동안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으로 적절한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어 핵 폐기물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람, 뭐 예를 들자면 거의 무덤처럼 그냥 덮어 놓기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태까지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어 덮어 놓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10 명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인건비 측면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 명의 인건비를 지금의 현재의 최저 임금 이거를 1년 그리고 10만 년을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럼 총 금액이 나오겠죠. 이거를 지금 어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핵 폐기물 지금 현재 발생해 있는 핵 폐기물로 양으로 나누니까 핵 폐기물 한 기당 약 한 7조 가량의 어 비용이 있어야지만 10만 년 동안 10 명의 인건비를 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이제 이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엄청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적게 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위에도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아까 300년 관리하는데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드럼당. 그러면 300년 뒤에는 이게 바깥에 꺼내 놔도 될 정도로 이제 안전한 거냐. 그 핵 폐기물 드럼통마다 방사능 수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300년 뒤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상 그러면은 그 뒤에 30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300년 뒤의 세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현재 정책이에요. 즉 우리가 쓰는 지금 이 핵발전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핵 폐기물을 처분하는 어떤 그런 비용도 사실은 지금 미래 세대에 지금 법적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핵 폐기물 처분 비용도 들어가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핵 폐기물 이제 계속 이제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핵발전의 역사는 1978 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여기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은 80 년대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즉 핵발전소를 가동을 할 무렵에는 사실은 이제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이제 고민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정부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어디에 핵 폐기장 짓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 이제 바닷가 지역에 곳곳에 핵 폐기물을 안 지으려고 시도를 한 적이 안 지을 이렇게 정말 빼곡하게 거의 모든 곳을 이제 핵 폐기장을 지으려고 다 시도를 다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알 만한 그 사건들이 여기 그 구록도와 안면도 그리고 이제 부안 투쟁 이제 이 정도인데 모든 지역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 핵 폐기장을 막기 위해서 정말 주민들이 헌신적으로 정말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특히나 이제 부안 같은 경우에는 부안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 투표로서 다른 지역들은 정말 이제 그 물리력으로 주민들이 이제 다 막아냈다면 부안도 물리력으로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투표라는 이 민주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자 이렇 그 이제 그때까지는 부안 싸움이 있기 전까지는 부안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정부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 오다 이 주민들이 주민 투표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이제 표현을 해 오자 정부의 대응 방식이라는 것을 바꿀 수밖에 없고 그때 정부가 이제 핵 폐기물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 주민 투표라는 방식을 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부안 주민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년 뒤에 경주에서 이제 주민투표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핵 폐기물을 방금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준위와 저준위 전혀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핵 폐기물이었어요. 핵 폐기물을 한 적에 그냥 때려갔다가 이제 갖다 놓겠다. 그런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지니까 경주를 이제 추진을 이제 부안을 실패를 하고 경주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중저준위와 고준위를 분리해서 처분을 하겠다. 그리고 분리를 해서 처분을 하고 그리고 중저준위를 이제 보관하는 지역에는 고준위는 갖다 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3,000억을 줄 테니까 이 중저준위 폐기장을 가질 지역은 손 드세요. 라고 해서 주민 투표를 진행을 했고 그 가운데 경주가 찬성률이 제일 높아서 경주에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지어졌어요, 이때. 그래서 아까 그 200리터짜리 1,500만 원을 주고 보관을 한다라고 하는 중저준위 핵 쓰레기는 지금 경주에 지금 다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제 경주에 그렇게 중저준위를 갖다 놓으면 지금 고준위는 지금 이제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이 고준위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여기 경주의 주민 투표를 사실 어느 정부에서 했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시민들이 사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그리고 민주정부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어떤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주민 투표가 있었고 그때 이제 이 고준위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결론을 먼저 좀 내게 됩니다. 요거를 1차 공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1차 공론화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그 문재인 정부 때 고준위 핵 폐기물을 관리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재공론화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 재공론화를 진행을 했어요. 재공론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민들의 이름으로 관리 정책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요게 그 뒤에 간단하게 박근혜 정부 때의 공론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들이 이게 지금 2021년 올해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그 2차 공론화가 끝나서 이제 원칙이나 여러 가지 관리 방안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좀 중요해 보이는 원칙 한 3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조가 포화가 되면은 즉 지금 우리 핵 폐기장 우린 짓지 못했어요. 좀 전문 용어로 영구 처분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구 처분 시설이 짓기 전에 지금 수조가 포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책적으로. 자, 이게 지금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1차 공론화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요만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만큼 저장이 되어서 요때 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 했죠. 경주 월성 핵발전소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조밀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조밀 저장하기 전이나 후나 지금 똑같이 지금 2019년도면 지금 포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고리 한번 볼까요? 고리 같은 경우에도 저장 용량이 원래 이만큼인데 현재 이만큼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의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2016년도에 포화가 돼서 발전소 문 닫아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조밀 저장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2028년도까지 이게 저장 시기 포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포화를 계속 늦춰왔어요. 월성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인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아까 2차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맥터라는 것을 추가로 더 집계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포화 시기를 또 넘겼어요. 이런 방식으로 조밀 저장을 하거나 혹은 이 조밀 저장도 이제 이 지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2028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조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경주처럼 꺼내 놓는 거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실 건가요? 지금 핵발전소 지역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화가 되면 당연히 발전소를 멈춰야 된다. 영구 처분 아까 영구 처분 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이 만들어져서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갖다 옮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전소는 당연히 멈춰야 된다라고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성처럼 이렇게 계속 꺼내 놓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처럼 계속 이제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꺼내 놓으면은 핵 발전소 지역은 사실상 핵 폐기장인 거예요. 정부는 꺼내 놔도 괜찮으니까 꺼내 놔도 핵 발전소를 멈추지 않아도 되니까 않아도 되니까 그냥 계속 건물을 지으면서 발전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핵 폐기물을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경주에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맥스터 빨리 짓지 못하면 발전소 멈춥니다. 그래서 맥스터 건설하겠다는 결정이 났어요. 그랬더니 셧다운 피했다. 핵발전소 운영할 수 있도록 숨통이 트였다. 실제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결정을 하지 못하면 발전소를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소를 계속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옆에, 발전소 부지 안에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는 지역의 핵 폐기장과 다름이 없는 이 시설들을 계속 짓는 방식으로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부당한 상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핵발전소 수조가 포함이 되면 발전소를 멈춰야 된다라고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준위 핵 폐기물은 이건 지금 저희가 핵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퀴즈.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많이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사용 후 해결료. 그렇죠. 사용 후 해결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사용 후 해결료. 이거는 뭐냐면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냐면 정부는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폐기되는 쓰레기, 폐기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재활용하여 쓸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전에 우라늄이 아까 뭐 농축 우라늄도 있고,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이 경수로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천연 우라늄이 중수로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때 그 우라늄의 양이 100%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 발전소를 한 번 가동을 하고 나면 이 우라늄은 사실 한 2에서 3% 정도밖에 타지 않아요. 대략 요게 지금 한 9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5% 정도의 우라늄이 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연탄 갈러 갔는데 연탄이 조금밖에 안 탄 거예요. 밑에 많이 남아 있으면 '어이씨 이거 더 태워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더 오래 넣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사용 후 해결료를 한 번 돌리더라도 많은 우라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수한 처리를 통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요걸 재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재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발전소를 고속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고속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없어요. 그러나 핵 산업계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요거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폐기물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사용 후 해결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를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핵발전소를 도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 해결료를 재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요 앞에 그림에 이게 재처리를 하게 되면, 재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핵발전소를 한번 가동하고 하면 플루토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핵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재처리를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게 이것을 통제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이게 재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연구조차도 이제 못하고 있다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개정 2015년도에 이게 개정을 해서 요 앞부분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를 지금 받은 그런 이제 상태고, 연구를 지난 2020년까지 좀 진행을 해 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2020년까지 진행을 한 것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020년 이후에 계속 연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 지금 여러 언론 기사들에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 파이로 프로세싱 어떤 그런 이 기술로는 기본적으로 핵물질을 분리해내지, 그러니까 핵무기의 연료가 되는 물질을 분리해내지 않기 때문에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핵연료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아까 이 문제로 가서 폐기물은 영구 처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을 하고 그에 적합한 핵발전소를 계속 만들어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과 관련된 논의와 쟁점에 있어서 이것을 폐기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이렇게 두고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이것이 또 주요한 어떤 그런 이제 쟁점들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제가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요걸 좀 마지막으로 좀 하면서 좀 제 이야기는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관리 정책이라는 것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관리 정책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저희는 좀 기본적으로 박근혜 때도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 정책이라는 것들을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것들을 세우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관리 정책을 두 번째 공론화를 진행을 할 때 이 원칙을 공개를 하는 것으로 공개와 균형 그리고 공정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관리 원칙을 세웠어요. 자,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재검토의 내용들을 난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인지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마 여기는 그나마 좀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재검토와 관련된 소식을 언론에서 이제 그냥 우리 9시 뉴스 틀어 놓고 봤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기사들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국에도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게 언론이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전 국민이 모두가 사용하는 핵폐기물 사용한 전기고 다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제한된 이렇게 범위로만 내용들을 공개하고 오픈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이 말이 그냥 말만 있는 그런 원칙으로 좀 진행이 된 건데, 이것이 제대로 된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의 바탕에 따라서 진행되는 공론화가 되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좀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게 있어요. 이게 정부의 계획은 그랬던 거예요. 이게 고준위 핵 폐기물을 연구 처분장을 어디에 짓는가와 별개로, 연구 처분장을 짓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폐기물, 즉 아까도 여러 자료에서 봤다시피 포화가 되는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지 그 사이에? 그 고민을 하면서는 임시 저장 시설, 아까처럼 바깥에 꺼내 놓는 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번에 논의를 같이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대체 이 지역 주민은 어디까진가? 경주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는 행정적으로는 이 핵발전소는 경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핵발전소에서 7km 떨어진 곳에는 울산 북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이 핵발전소로부터 7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경주에 핵폐기장을 지을 건가 말 건가를 논의를 하는 데에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떨어진 경주 시내 사람들은 참여를 하는데 주민이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상. 근데 불과 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상 핵발전소가 경주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이 논의를 진행을 할 때 이 공론화의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엔 산업부나 정부는 정말 자기가 관리하기 용이한 어떤 범위로만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이렇게 논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요것들도 실제 우리가 향후 대체 지역 범위가 어디까지지?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는 좀 고런 이제 중요한 좀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의견 수렴 순서라는 건데, 전국적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어떤 이 시민들에게 그 논의를 물어보고 결정하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방향,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책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은 쑥대밭이 된다. 그런 이제 우려를 지역에서 많이 나타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정부는 전국 공론화와 그리고 지역 공론화하고 이게 서로 이제 차이를 두지 않고, 전국 공론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역 공론화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넥스터에 반대하는 농협을 우리는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한소 노조에서 현수막 걸었고요. 넥스터를 지으면 지역 상권이 좋아집니다. 넥스터를 짓지 못하면은 경주시의 재정이 1,200억 원이 사라지고요.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집니다. 넥스터를 증설해서 지역 경제 살립시다. 넥스터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지역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짓지 않으면 넥스터 짓지 않으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되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면 지역 지원금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정책부터 먼저 마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국민적인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에 싸우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자, 좀 이런 또 쟁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실제 우리가 재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리고
이 지역 이제 중요한 이제 지역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이 핵 이 바 예 핵폐기물과 발전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 자기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그 핵폐기물 문제를 좀 다루는 데에 있어서 좀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차후에 어쨌든 좀 기회가 될 때 핵폐기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때 좀 차근차근 본인의 입장들을 좀 세우고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사실은 좀 굉장히 분량은 좀 많은데 어 그 제가 좀 일부 얘기밖에 못 해서 좀 '시간 관리를 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앞쪽 이야기를 좀 충분히 좀 많이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좀 '고런 점이 있었다.' 라는 것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좀 제 이야기는 요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